눈보라 속에서 울고 있는 검은 남자. 그것은 내가 이 책을 읽기 전 가지고 있던 하나의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리뷰해볼 책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프랑켄슈타인. 저는 문학동네 판으로 읽었고, 아마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아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 약간 정말 극악무도하게 비춰지거나 순수하고 약간 좀 멍청하지만 힘은 되게 센,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은 사실 이 책의 내용과 매우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SF 소설 특집을 좀 연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나요. 정말 인간이 만든 어떤 피조물, 새로운 어떤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지 능력, 그리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휴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SF가 이제 독자들한테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도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라는 주제의 휴머니즘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메리 셸리, 이분이 처음 쓴 소설이기도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10대 말이었나? 한 첫 번째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년기에 있었던 그 생생한, 그 청소년기에 자신이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한테 쪼개가지고 투영을 많이 해놨어요. 사람이 느끼는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나와의 관계, 가족과 사회 관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나타낸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소설의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첫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북극에서 막 당연히 바닥에는 눈이 쌓여있겠죠. 거기서 이제 개썰매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검은 덩치 큰 남자가 개썰매를 타고 있고, 그 뒤를 쫓는 남자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앞에 있는 덩치 큰 정체 모를 사람은 흔히 알고 있는 그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는 사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이 책에서도 끝까지 그 괴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작가가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 괴물, 제가 프랑켄슈타인을 제대로 봤던 거 1994년 영화 프랑켄슈타인이었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림 형태로 그 영화가 압축돼서 저한테 기억이 되는데,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 있죠. 어떤 검은 남자가 눈보라 속에서 울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그 영화를 압축한 어떤 이미지 형태로 저한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이 들죠. 보통 상식적으로 힘이 센 괴물이 힘이 약한 인간들을 뭐 사냥하고 쫓아가서 이렇게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그림일 텐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물을 만든 창조자예요. 사람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아는 프랑켄슈타인이 그게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대명사처럼 쓰고 있는 그런 말 중에서 사람 이름인 경우가 있죠. 뭐 샌드위치. 제 기억에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중학교 때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창조자, 괴물을 만든 창조자가 어떤 인물인지 좀 봐야 될 텐데, 지적인 호기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박학다식합니다. 하지만 주류 어떤 학문을 따르려고 하지 않은 그런 너드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 세상은 너드가 뭐 바꾼다, 뭐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 뭐 요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저기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게 생명의 기원이 아닐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시체들을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해서 전기를 흘려보냈는데, 어떻게 정말 마치 소설처럼 한 방에 성공합니다. 근데 막상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가
자기도 만들면서 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게. 만들다 보니까 얘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손이 이게 섬세하지가 못하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크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혈관 같은 거 연결하는데 너무 그 바느질하기 힘드니까 얘가 일부러 막 큰 조각들을 이제 모아오는 거죠. 작은 거는 아예 그 수선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괴물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덩치도 크고 막 기괴하고 막 이러니까 만든 본인도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 연구에 몰두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 피폐했어요. 자기가 원래 살던 독일의 원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여기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뭔가 좀 힐링을 받았지만은 이 창조자,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 이 박사님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 있잖아요. 얘가 지능이 있을지 없을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능이 거의 사람 수준으로 있었던 거죠. 지능뿐만 아니라 감성도.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남겨놓은 그런 일기 같은 것, 그리고 이제 편지 같은 거를 나중에 다 읽고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따지려고 그렇게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도 처음부터 그렇게 난폭하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증오가 생겼냐면은, 정말 태어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온순한 상태였겠죠. 마을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하고 막 욕하고 막 작대기로 막 패니까 일단은 도망쳤어요. 근데 그 도망친 곳이 그 마을 외곽에 있는 어떤 이제 오두막의 헛간이었습니다. 거기 숨어서 그 집 사람들을 몰래 관찰해요. 관음증 환자였던 거죠, 이 괴물이. 그 괴물이 그거를 듣고서 글을 배웁니다. 아주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죠. 그리고서 또 무엇에 눈을 떴냐면은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애정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이런 열망, 그리고 이성에 대한 어떤 열망 같은 게 생겼어요.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거죠.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눈먼 노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뭐 기타 같은 거를 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말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이 책에서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감각적인,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도 더 크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인간에 대한 증오,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왜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저주와 원망을 계속 하게 돼요. 그 증폭제 역할을 한 것이 또 숲속에서 자신을 보고 도망간 사람의 가방 안에 책 3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가방에 들어있던 책을 통해서 더 많이 사고를 하게 돼요. 그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그 책의 핵심 내용들이 이 작가의 메리 셀리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을 거고요. 독자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괴물은 날 때부터 체력과 이제 완력은 만렙이었는데, 이제 경험치가 좀 없었잖아요. 경험치를 쌓아가지고 지능도 이제 거의 만렙을 찍어가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나의 창조주를 만나야겠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토대로 얘가 어디에 있는지, 프랑켄슈타인 자신의 창조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냅니다. 자기가 느끼고 배웠던 거를 자신의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 얘를 피하려고 그랬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되게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걔를 죽여요.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어요. 그런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괴물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맴돌면서 프랑켄슈타인의 주변 사람들을 살해해요. 그 요구 조건이 뭐였냐면은 자신과 똑같은 여성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켄슈타인은 거절하죠.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남자와 여자 한 쌍이 나와가지고 얘네 둘이 자손을 계속 번식한다면은 뭐 종대 종의 어떤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좀비물의 거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됐었으면.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괴물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고 압박을 하면서 실제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모순된 행동에 스스로가 무너져요. 자신은 인간과의 어떤 그런 따뜻한 정을 느끼고자 프랑켄슈타인이 필요했고,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협상 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주변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자신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 조건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얘가 지능이 이제 거의 만렙이 됐으니까 스스로 안 거예요. 그것이 뭔가 모순된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내면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북극으로 가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 다 잃었잖아요. 내가 창조주로서 이 책임을 다 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만든 그 괴물을 없애려고 북극까지 쫓아갑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눈보라 속의 검은 남자 첫 장면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끝까지 이 작가는 그 괴물한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왜 끝까지 이름을 붙이지 않을까 궁금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뭐냐면 계속 그 괴물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하고 자꾸 궁금해하고 찾으려고 계속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아가 이제 구름처럼 굉장히 흐릿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 괴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존재가 있었다면은 그 괴물한테도 이름이 생겼겠죠. 아마 그랬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지만 이 작가의 그 개인적인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항상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떤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인류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답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죽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과 행복은 정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을 찾는 그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읽는 책도 이 프랑켄슈타인만큼 정말 재미있는 책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의 영상을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해 줄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